일본 역사에서 신의 바람, 즉 가미카제라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13세기, 일본을 침공한 외국 함대를 2번이나 태풍이 휩쓸어 막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침공군의 핵심에 고려군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려가 왜 바다 건너 일본을 공격했고, 가미카제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고려가 30년에 걸친 몽골과의 전쟁 끝에 강화를 맺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1259년, 고려는 몽골에 항복하고 원나라의 영향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고려인이 이 항복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신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을 택했습니다. 1270년,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봉기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대몽 항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근거지를 남쪽 진도로 옮겨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는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삼별초는 뛰어난 수군을 바탕으로 고려 정부와 몽골의 연합군을 여러 차례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1271년, 여몽 연합군의 총공세로 진도가 함락되고 맙니다. 살아남은 삼별초는 다시 제주도로 건너가 마지막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1273년, 제주도마저 함락되면서 3년에 걸친 삼별초의 항쟁은 막을 내립니다. 삼별초의 진압은 단순한 내란 종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남해안의 제해권이 완전히 여몽 연합군의 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바다 건너에 원나라가 노리던 다음 목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은 동아시아 전체를 자신의 질서 안에 두려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가마쿠라 막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막부의 실권자였던 젊은 집권자 호조 도키무네는 사신을 돌려보내거나 처형하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외교가 통하지 않자 쿠빌라이는 무력 정벌을 결심합니다. 문제는 몽골이 초원의 기마민족이라 바다를 건널 함대도 수군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막 복속시킨 고려의 함성 건조와 군대,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고려로서는 30년 전쟁으로 이미 피폐해진 상황에서 또 한 번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고려는 단기간에 수백 척의 군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원된 백성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배를 짓느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1274년 10월, 마침내 1차 원정군이 한반도 남단 하포, 지금의 마산을 출발했습니다. 원나라와 고려 연합군은 약 3만 명, 함선은 900척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려군은 약 8천 명, 그리고 함선의 상당수와 뱃사람 대부분이 고려인이었습니다. 고려 장수 김방경이 고려군을 이끌고 이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연합군은 먼저 스시마와 이키 섬을 차례로 점령하며 일본 본토로 향했습니다. 이 섬들에서 벌어진 전투는 매우 격렬했고 일본 수비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10월 20일, 연합군은 규슈 북부의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이곳에서 일본의 사무라이들과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무사들은 한 명씩 나서 이름을 외치고 1대1로 싸우는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반면 연합군은 집단 전술과 북, 징을 이용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로 움직였습니다. 또한 연합군은 철포라 불린 장렬하는 화약 무기를 사용해 일본군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전투 첫날, 일본군은 연합군의 낯선 전술과 무기에 밀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도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에 쉽게 내륙으로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합군은 일단 함선으로 철수의 다음 날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거센 폭풍이 하카타만을 덮쳤습니다. 정박해 있던 함선들이 서로 부딪히고 좌초되면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원정을 포기하고 하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분해이의 역이라 부르는 1차 원정의 결말입니다. 1차 원정 실패 후에도 쿠빌라이는 일본 정벌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호조 도키문에는 이번에는 사신들을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분노한 쿠빌라이는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원정을 준비합니다. 1281년 두 갈래의 거대한 함대가 일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려에서 출발한 동록은 약 4만 명, 그리고 중국 강남에서 출발한 강남군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합치면 약 14만 명, 함선 4천 척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원정이었습니다. 한편 일본도 1차 침공 이후 7년간 방어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하카타만 해안을 따라 높은 방어용 돌담, 즉 석축지를 길게 쌓았습니다. 이 방벽 덕분에 일본군은 연합군의 상륙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동로군은 상륙에 어려움을 겪으며 강남군을 기다렸습니다. 두 함대는 약속 장소에서 합류했지만 14만 대군을 좁은 바다에 한꺼번에 정박시켜야 했습니다. 수천 척의 배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81년 8월,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태풍이 규슈 앞바다를 강타한 것입니다. 밀집해 있던 함대는 서로 부딪히고 침몰하며 그야말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4만 대군 가운데 살아 돌아간 자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전합니다. 일본은 이 두 번의 태풍을 신이 일본을 지켜준 신의 바람, 가미카제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가미카제는 정말 일본만을 위한 신의 기적이었을까요?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여러 현실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원정 시기가 태풍이 잦은 늦어름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짧은 기간에 급하게 만든 일부 함선의 내구성이 약했을 가능성입니다. 셋째, 14만 대군을 좁은 만에 오래 정박시킨 전략적 실수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즉, 가미카제는 기적이라기보다 자연과 전략적 한계가 겹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이 일본을 지킨다는 믿음은 훗날 일본 역사 곳곳에서 되살아납니다. 한편 고려의 입장에서 이 원정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에 동원되어 수많은 백성과 군사, 함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함선 건조와 군량 부담은 고려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두 차례 원정에 참여하면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에 더 깊이 묵이게 되었습니다. 고려 장수 김방경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려군을 지휘하며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투조차 거대한 태풍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원정의 실패는 원나라의 위세에도 균열이 가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무적으로 보였던 몽골 제국이 바다 건너에서는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려는 원나라의 그늘 아래에서 길고 고단한 간섭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원 간섭기의 한복판에서 고려 출신의 한 여인이 원나라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